서보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사법시험 52회 그리고 사법연수원 42기로 수료를 하고 바로 변호사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제가 그래도 개업을 하고 나서 꾸준히 10년 넘게 소년사건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은 일반 형사사건과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년범으로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어디까지 처분을 받는가, 그리고 이 처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나의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소년범은 조금 일반 형사사건과는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소년범은 전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소년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다면은 그 부분은 또 약간 집행유예라는 선고가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건 맞아서 어떤 분들은 소년원은 소년원에 들어가서 사는 건데 집행유예는 안 들어가서 사니까 이게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착각하시는 거고요. 무조건 내가 혹은 내 아이가 형사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소년법원으로 보내달라는 청구를 하셔서 이 학생은 무조건 소년범으로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전과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모르는 분들이 저희 공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분들도 소년 사건을 잘 다루지 못하시면은 집행유예를 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사실 경악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는 건 형사법원과 소년법원은 우선적으로 차이가 있고 만약에 형사법원으로 가게 된다면은 소년법원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학폭 문제, 변호사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나요? 학폭은 근데 저는 보통 요즘은 소년사건이랑 학폭이랑 거의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학폭 절차는 학폭 절차대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소년사건 형사고소는 또 형사고소 단계 절차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학폭은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은 어머님들이 같이 신청을 하세요. 근데 학폭도 요즘은 변호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도 예전부터 학폭 관련된 일을 했지만 원래는 학폭 심의를 할 때 변호사분들이 많이 동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에서 변호사가 같이 동석을 했을 때 제 옛날 경험에 의하면은 왜 왔냐고 여긴 당사자 아니면 출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기도 해서 저희가 뭐 의견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뭐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변호사를 데리고 양쪽에서 오시고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냥 변호사 데리고 오면은 같이 오셔라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 이 문제는 조심하세요. 어머님들이 오시면서 우리 아이는 뭐 옆에만 서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가담을 많이 안 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를 소년법원에서 주장을 했을 때 사실 유리한 포인트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사건은 말 그대로 교화가 1순위고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담 형태가 물론 그게 일부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이 아이들과 어울렸다는 것에 판사님은 너는 불량스러운 아이들과 어울렸어. 너는 학교를 잘 안 다녔어. 너는 집에서 가출을 많이 했어. 라는 여러 가지 그 형태를 아이의 삶을 기준으로 처분을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비단 이번 사건에만 가담을 많이 안 했어. 그거는 사실은 학폭위에서 다툴 만한 여지는 되지만 소년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자고 주장하시면 저는 하지 말라고 설득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행위 형태에 포인트를 두는 것은 학폭위. 그리고 이 아이의 전반적인 가정 환경이나 교화 가능성, 그리고 이 아이의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는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소년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어떻게 내 아이를 방어할지, 어떻게 내 아이에 대한 낮은 처분을 내릴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위자료는 충분히 나오는 편입니까?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쨌든 피해자들 대리도 많이 하니까요.
위자료라는 이름은 사실은 풀어 쓰면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든 돈으로 일부라도 조금 해소를 해달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는 좀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아까도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도 피해자 부모님이신데 정말 장단점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합의와 민사. 합의는 장점이 뭐냐, 빨리 끝나고 어머님들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기가 발생하고 결론적으로 돈도 만족하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합의는 어쨌든 가해자가 자신의 처분을 감형받기 위해서기 때문에 민사보다는 많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 가해자에게는 뭐 시설에 들어가서 뭐 아니면 안 좋은 처분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더 고통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가해자에게는 돈을 내는 것이 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합의에 대해서 너무 싫다,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돈으로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하면은 조금 더 이해도 가고, 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게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을 조금 좋아하신다면은 합의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년 사건 잘 아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소년범은 변호사가 보기에도 진짜 미지의 영역이에요. 안 하는 사람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집행유예 선고해달라고 해서 제가 경악을 했다고.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소년 사건은 모르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소년 사건에는 증인신문을 거의 하지 않는데 증인신문을 신청한다. 그러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반성을 1도 안 하네? 이렇게 보면서 더 안 좋게 보거나 변호인이 혼나는 경우도 있었죠. 사이버 학폭에 대한 대처 자세. 어머님들 잘 모르시는데 요즘 아이들 카톡 안 하고요. 어머니 DM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핸드폰 볼 때 카톡이 있나 없나 카톡 단체방 보지 마시고요. 인스타그램을 보세요. 거기 단 DM이라고 해서, 저도 아이들 사건 많이 하니까 알았습니다. 단 DM으로 단체 DM방을 파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카톡에 익숙한 세대지만 아이들은 DM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원래 패매를 하다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하다가 DM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걸 하는지는 일단 DM을 보시고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사실 괴롭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단체 카톡, 죄송해요. 저도 카톡에 익숙하니까 단체 DM방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명예훼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모욕 아니면은 명예훼손, 명예훼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으로 가게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DM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그런 학폭 처분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처벌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합의가 어려운 케이스도 많습니다. 일단 아이들한테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 요즘은 영상물을 소지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이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용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물 소지 사건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요. 무조건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아이들에게 불법 영상물, 이게 불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다운이라던가 시청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영상물에 대해서는 요즘은 처벌 수위가 너무 많고, 특히 영상물 그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합의에 거의 안 해줘요. 그거는 제가 피해자들이 또 많이 하니까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거는 사전에 조금 학생들에 대해서 크게 자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를 대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피해자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디지털 영상물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정말 심하거든요. 실제로 사람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전국의 남성들이나 전국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자신의 영상이 유포가 됐다면은. 그래서 더더욱 합의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이다라고 해서 다운을 받는 것도, 그런 호기심을 영상물을 다운받는 걸로 가지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죄의식을 심어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영상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는 판사님들이 조금 처분을 그래도 세게 하시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고, 한 번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소년원에 가지는 않나요. 그거는 뭐 소년 사건의 처분상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유포는 조금 달라요. 유포는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유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들이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강하게 처분해달라 그러면은 처분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들이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혜경 변호사님은 변호사협회에서 다른 변호사님한테도 소년범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훌륭한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소년범이나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답답 사이트를 방문을 하시면은 제가 직접 질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객관식 문항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은 거의 한 9페이지, 10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의견서의 형태로 나 혹은 내 아이, 아니면은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소년 사건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년 사건에서 만약에 가해자가 소년법상 처분을 받았다면은 민사 사건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특이한 것이, 이 소년 사건의 가해자들은 말 그대로 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식을 교육하지 못했다는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소년뿐 아니라 그 부모도 공동 피고로 돼서 청구를 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위자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답답 그 의견서 상에도 이제 민사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의 김혜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답답 의견서를 검색해보세요. 법으로 답답할 때 답답.